재벌 회장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52세 여인의 충격적인 실화. 마지막 반전이 여러분을 울릴 겁니다. 재벌가의 화려한 저택에서 시작된 어둠의 거래.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희생이 오히려 아들에게 상처가 되었을 때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감동 실화입니다. 무료 버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이 복받는 하루가 되실 겁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작은 오피스텔에서 김선영은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했죠. 아들 준호의 대학 등록금이 2천만 원, 이번 달 월세가 80만 원, 그리고 생활비까지 합치면 선영은 한숨을 내쉬며 탁자 위에 놓인 통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잔액 30만 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요. 그때 선영은 대기업 마케팅팀 차장으로 일하며 월 400만 원의 안정된 수입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남편과의 이혼 후에도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워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계획대로만 되던가요? 회사 구조조정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게 석 달 전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경영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녀에게 퇴직을 권유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했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돈마저 준호의 학비와 생활비로 거의 바닥이 났고 이제 정말 막막한 상황에 처한 거죠. 선영은 신문을 펼치고 구인 광고란을 자세히 훑어봤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채용 공고는 나이 제한 없음이라고 적어놨지만 실제로는 젊은 사람들을 선호한다는 걸 몇 번의 면접 경험으로 알게 됐죠. 편의점 야간 알바. 월 120만 원.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해. 선영은 계속해서 광고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던 중 눈에 띄는 공고 하나가 있었어요. 강남구 성북동 재벌 회장댁 가정부 모집. 경력자 우대. 월 500만 원. 숙식 제공 가능. 연락처 010-1234-0000. 선영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월 500만 원이라니 이 정도면 준호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가정부라는 일이 그녀의 과거 경력과는 전혀 다른 분야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엄마, 아직도 안 주무세요? 준호가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20살 청춘의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만 전전하고 있는 준호를 보면 선영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어머니인지 절감하게 됐거든요. 금방 잘게. 넌 먼저 들어가서 자거라.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휴학하고 일을 더 많이 해도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공부에만 집중하면 돼.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 그리고 어떻게든 아들의 미래를 지켜주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거든요.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린 선영은 그 공고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재벌 회장댁이라. 분명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저음의 남성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신문에 게재된 가정부 모집 공고를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언제 면접이 가능하신지요? 언제든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오시죠. 주소는? 통화를 마친 후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불안함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과연 자신이 그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이 일이 그녀와 준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더 크게 다가왔거든요. 다음 날 오후 선영은 조심스럽게 화장을 하며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는데 예전보다 조금 헐렁해진 옷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이 야위었는지 실감이 났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하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를 펴고 집을 나섰습니다. 성북동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고급 주택가의 풍경이 점점 화려해질수록 자신이 과연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택시기사가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선영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철문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마치 드라마에서나 봤을 법한 규모였어요. 잘 가꿔진 정원과 분수대, 그리고 유럽풍의 웅장한 건물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잠시 발길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괜찮아, 김선영. 넌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곧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제 연락 주신 분이시죠? 들어오세요. 철문이 천천히 열리며 선영은 긴장된 마음으로 저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문까지의 거리만 해도 상당했고 양쪽으로 펼쳐진 잔디밭은 마치 골프장을 연상시켰어요. 현관문에 도착하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나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연입니다. 그는 예상보다 훨씬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이었어요. 6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이 범상치 않은 기품을 풍겼습니다. 회색빛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어져 있고 값비싼 정장이 그의 위엄을 더욱 돋보이게 했죠.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영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자 박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세요. 차부터 한 잔 드시죠. 저택 내부는 외관보다도 더 화려했습니다. 높은 천장에 걸린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고급스러운 그림들까지 선영은 마치 궁전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넓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박도연은 선영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네요. 갑자기 가정부 일에 관심을 두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선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어요. 회사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됐고 대학생인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어서 급히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힘드셨겠어요. 박도연의 목소리에 약간의 동정심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사실 저도 혼자 지내고 있어서 적적할 때가 많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거든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공감을 표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시선이 자신을 훑어보는 듯한 느낌에 약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청소와 빨래, 그리고 간단한 식사 준비 정도죠. 다만 이 집이 워낙 크다 보니 손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박도연은 선영에게 집안을 구경시켜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방만 해도 10개가 넘었고 서재와 와인 저장고, 심지어 실내 수영장까지 있었어요. 선영은 이런 호화로운 생활이 정말 존재한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필요했어요. 박도현이 갑자기 말했을 때 선영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의미인지요? 품격 있고 교양 있는 분 말입니다.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의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요. 그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선영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지만 그것이 기대감 때문인지 불안감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월급은 말씀드린 대로 300만 원이고 원하신다면 이곳에서 지낼 수도 있어요. 게스트룸이 따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있어서 집에서 통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이죠.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시는 걸로 하죠. 면접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끝나자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도연의 마지막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 그런데 김선영 씨. 저녁 늦은 시간에도 가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으실까요? 그때의 그의 눈빛이 왠지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선영은 그 순간의 느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준호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아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며 선영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선영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박도연의 저택에서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생각보다 일이 수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집이 워낙 크다 보니 청소할 곳이 많긴 했지만 박도연이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에서 보내거나 외출을 하는 탓에 그리 부담스럽지는 않았거든요. 선영 씨, 수고 많으셨어요. 오후 6시쯤 되자 박도연이 서재에서 나와 선영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영은 거실 청소를 마무리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직 저녁 준비가 남았는데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저녁은 간단히 해결하겠습니다. 박도연의 배려에 선영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처음엔 까다로운 사람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세심하고 친절한 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끔씩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묘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선영은 왠지 모르게 긴장하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온 선영은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엄마, 일은 어때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야, 생각보다 괜찮더라. 회장님도 친절하시고. 준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선영은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박도연의 묘한 시선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할 수 없었죠. 며칠이 더 지난 어느 저녁, 평소보다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된 선영은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박도연은 서재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듯했고 선영은 조용히 짐을 챙겨 나가려 했습니다. 선영 씨, 잠깐만요. 뒤에서 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은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이 어딘지 진지해 보였거든요. 네, 무슨 일이세요? 시간이 늦었는데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박도연은 선영을 거실 소파로 안내하며 직접 차를 우려왔어요. 고급스러운 찻잔에서 향긋한 냄새가 올라왔지만 선영은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선영 씨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박도현이 선영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웠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하시면 선영 씨는 혼자 아들을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도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잘 압니다. 선영은 차를 마시며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대화의 방향이 어딘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다 보면 정말 적적할 때가 많아요.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렇죠. 박도연의 시선이 선영의 얼굴을 자세히 훑어봤습니다. 선영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선영 씨 같은 분이 곁에 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선영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박도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드릴 제안이 있어요. 박도연은 잠시 침묵하며 선영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가끔 밤에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단순히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좀 더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겠고요. 선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박도연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순간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대가로 지금 월급의 3배를 드리겠습니다. 월 900만 원이면 아드님 학비는 물론이고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박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확신에 찬 오만함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듯한 태도였죠. 회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모욕적으로 들렸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라고 생각해요. 저는 외로움을 덜 수 있고 선영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선영은 차갑게 식어가는 차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여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도연이 제시한 금액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월 900만 원이면 정말로 모든 걱정을 덜 수 있을 텐데.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답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박도연은 일어서며 선영에게 명함 하나를 건넸어요.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결정이 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박도연은 마지막으로 선영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리며 속삭였어요. 선영 씨, 세상에는 때로는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한 법이에요. 자존심만으로는 아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선영은 박도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걸 느꼈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선영은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 깨달았어요. 집에 도착해 준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선영의 가슴은 더욱 아파왔습니다.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선영은 과연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하나.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선영의 내면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책임감과 여자로서의 자존심 사이에서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박도연의 제안을 받은 후 사흘 동안 선영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그의 말이 맴돌았어요. 월 9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주는 유혹과 여자로서 느끼는 모욕감 사이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엄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준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선영은 화들짝 놀랐어요. 아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역시 가족의 눈은 속일 수 없었나 봅니다. 아니야,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느라 좀 피곤할 뿐이야.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준호를 안심시켰지만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이 한심했거든요. 그날 저녁 선영은 박도연의 명함을 꺼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통장 잔액은 거의 바닥이 났고 다음 주면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준호의 다음 학기 등록금도 마련해야 하고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영 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신중하게 생각해봤는데. 네, 말씀하세요. 선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도연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날 밤부터 선영의 생활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은 약속대로 월급을 3배로 올려줬을 뿐만 아니라 선영에게 갖가지 선물들을 주기 시작했어요. 명품 핸드백, 고급 화장품, 값비싼 보석까지. 선영은 이런 것들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받으세요. 박도연의 태도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대화를 나누고 함께 차를 마시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요구는 더욱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변해갔어요. 선영은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자신을 달랬습니다. 이것도 일의 일부야. 아들을 위한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점점 커져가는 박도연의 집착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는 선영이 어디에 가는지, 누구와 만나는지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오늘은 일찍 가시네요. 특별한 약속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아들과 저녁을 함께 먹으려고요. 아, 그렇군요. 아드님이 참 복이 많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어머니를 두다니. 박도연의 말투에는 소유욕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영은 그럴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지만 이미 받은 돈과 선물들 때문에 쉽게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박도연은 선영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당신에게 어울려요. 꼭 차고 다니세요. 선영이 망설이자 박도연은 직접 그녀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선영의 목덜미를 스치는 순간 선영은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정말 완벽하네요. 박도연의 눈빛에는 만족감과 함께 무언가 어두운 것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선영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영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복잡한 심정을 달랬습니다. 분명히 예쁘고 값진 것이었지만 왠지 목을 조르는 족쇄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엄마,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요? 준호가 선영의 목걸이를 보며 물었을 때 선영은 순간 당황했어요. 아, 이거 회장님이 주신 거야. 일을 잘한다고. 와, 정말 비싸 보이네요. 회장님이 정말 후하시나 봐요. 준호의 순진한 반응을 보며 선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대가로 이런 선물을 받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선영은 거울 앞에 서서 목걸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조명에 반사되어 아름답게 빛났지만 선영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돈을 생각하면 선영은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자신을 설득했어요. 박도연의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빈번해졌습니다. 주말에도 불러내고 평일 저녁에도 늦게까지 붙잡아 두려 했어요. 선영은 그때마다 준호에게 거짓 핑계를 대며 시간을 맞춰야 했습니다. 엄마는 요즘 정말 바쁘시네요. 미안해, 준호야. 조금만 더 참아줘.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내 학비 걱정 없게 해줄게. 선영은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모든 희생이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박도현과의 관계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나면서 선영의 생활은 겉보기에는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늘어났고 준호의 학비 걱정도 덜었어요.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박도연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집요해졌거든요. 선영 씨, 이번 주말에 함께 여행을 가면 어떨까요? 여행이라고 하시면 제주도에 별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며칠 지내면서 좀 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선영은 박도연의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택에서만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아예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하는 거였어요. 죄송하지만 아들이 있어서 오래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아드님은 이제 성인이잖아요. 며칠 정도는 혼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을 텐데요.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선영의 거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역력했죠.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거절하기엔 제가 선영 씨에게 너무 많은 걸 해드렸는데. 박도연의 말에는 은근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의 변화를 느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처음에는 신사적이었던 그가 점점 자신을 소유물처럼 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선영은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박도연의 요구가 갈수록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에서
선영은 이 모든 것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데 직장에서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선영은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준호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며칠 후 토요일 오후 선영은 박도연의 부르심에 평소보다 일찍 저택으로 갔습니다. 준호는 친구들과 만나러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박도현이 선영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들떠 보였어요. 특별한 날이라고 하시면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석 달이 되는 날입니다. 기념할 만하지 않나요? 박도현은 선영의 손을 잡고 거실로 이끌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과 장미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이런 분위기가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선영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박도현이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평소보다 더욱 강렬했어요. 회장님, 저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이제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박도연의 고백에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서는 말이었거든요. 선영이 대답을 망설이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누가 올 시간이 아닌데. 박도현이 의아해하며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잘못 누른 것 같네요. 박도현이 다시 선영에게 관심을 돌리려 할 때 이번에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 발소리를 알아본 거였거든요. 엄마, 집에 일찍 와서. 준호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샴페인을 마시고 있는 어머니와 낯선 남자, 그리고 로맨틱하게 꾸며진 분위기까지. 준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커졌어요. 엄마, 이게 뭐야?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벌떡 일어나며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어요. 준호야, 이건. 안녕하세요. 박도현입니다. 박도현이 태연하게 일어나서 준호에게 인사를 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를 지켜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지켜준다고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20살이지만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한 나이였거든요. 준호야, 엄마가 설명해 줄게. 설명은 무슨 설명이에요? 엄마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준호의 소리를 듣고 선영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제가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실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아들아, 엄마는. 아니에요. 듣고 싶지 않아요. 준호는 뒤돌아서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선영은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괜찮아요, 선영 씨. 아드님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박도현이 선영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위로했지만 선영에게는 그의 손길조차 역겨웠어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아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조심했는데 결국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발각되고 만 거였어요. 돈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버린 대가가 이토록 참혹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을 위한다고 했는데 결국 아들에게 상처만 주고 말았어. 선영의 자책과 후회가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도연은 여전히 그녀 곁에 있었지만 선영은 더 이상 그의 존재를 견딜 수 없었어요. 준호가 집을 나간 후 사흘 동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선영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어요. 선영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위한다며 시작한 일이 결국 아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만 거였거든요. 박도연은 여전히 선영을 부르며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선영의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아들의 상처받은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드님도 곧 마음을 돌리실 거예요. 박도현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선영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그는 진정으로 선영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저는 며칠 쉬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일에 매진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좋을 거예요. 박도연의 대답에 선영은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픔보다는 자신의 피로를 우선시하는 그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선영은 박도연의 서재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선영은 기계적으로 먼지를 닦아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려다가 선영의 손이 멈췄어요. 거기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물건이라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편지 중 하나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아, 당신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선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그것은 박도연의 아내가 쓴 편지였어요. 결혼 15년 만에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그 젊은 여자와의 불륜, 그리고 그녀에게 퍼부은 돈들. 나는 당신에게 그저 체면을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군요. 선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사랑 없는 이 집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모르겠죠. 편지를 읽으면서 선영은 박도연의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가 얼마나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단지 그의 또 다른 희생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른 편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의 고통스러운 마음, 가족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과정, 그리고 결국 아내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게 된 경위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집은 처음부터 사랑 없는 집이었구나. 나는 또 다른 희생자가 된 거야. 선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박도현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게 됐거든요. 선영 씨, 뭘 하고 계신가요? 뒤에서 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은 깜짝 놀라며 편지를 내려놓았지만 이미 박도연은 상황을 파악한 후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물건을 함부로 보시면 안 되는데요.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선영은 더 이상 그에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알겠네요. 그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박도연이 태연하게 말했지만 선영은 그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었어요. 회장님에게 저는 그냥 또 다른 장난감이었군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선영 씨, 지금 흥분 상태시니까 말을 조심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가장 정신이 맑아요. 선영은 일어서서 박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에게 당당하게 맞서는 거였어요. 당신은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고요. 박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까지 순종적이었던 선영이 갑자기 변한 모습에 당황한 거였어요. 아내분도 저도 모두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였을 뿐이죠. 진정한 관계라는 건 당신에게는 없는 거예요. 선영의 말에 박도연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요? 잘해주셨다고요? 저를 물건 취급하면서요? 선영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상처를 준 것도 자신이 이렇게 타락한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거였던 것 같았어요.
당신 때문에 제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자책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건 당신이 조심하지 못한 거지. 내 잘못이 아니에요. 박도연의 냉정한 반응에 선영은 완전히 각성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진정한 인간적인 감정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선영은 편지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박도연의 아내가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는 당신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게 늦을 거예요. 선영은 그 말이 지금의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있고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도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선영의 단호한 선언에 박도연은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말을 거역한 여자는 없었거든요. 그만둔다고요?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말에 순종해왔던 선영이 갑자기 반기를 든 상황에 당황한 거였어요. 네, 저는 더 이상 회장님과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편지를 읽은 후 깨달은 진실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어요. 선영 씨, 잠깐만요.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박도현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선영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져 있었습니다. 흥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가장 정신이 맑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거든요. 선영은 서재 곳곳에 놓인 화려한 장식품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뿐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이나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공간이었죠. 당신은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도 그 돈에 눈이 멀어서 제 자신을 팔았고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은 거예요. 박도현이 변명하려 했지만 선영은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걸 주고받았다고요? 저는 인형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고 존엄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분노와 굴욕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회장님의 인형이 아닙니다. 당신의 돈도 선물도 이 화려한 저택도 필요 없어요. 박도연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해 왔는데 선영이 거부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선영 씨, 당신이 지금까지 받은 돈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아드님이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도 알고 있고요. 박도연의 목소리에 협박의 뉘앙스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 돈을 다 돌려줄 수 있어요? 당장 내일부터 아드님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하지만 선영은 이미 각오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습니다. 방법을 찾는다고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당신 나이에 월 9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박도현이 선영의 약점을 건드리려 했지만 선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평생 이런 관계를 지속하자는 말씀이세요? 왜 안 돼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인데. 박도연의 대답에 선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나 인간적인 감정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회장님에게 저는 그냥 소유물이었군요. 언제든지 돈으로 부릴 수 있는 소유물이라니 그런 과격한 표현을 쓸 필요는 없지요. 박도현이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선영은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과격한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예요. 회장님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고 싶었던 거죠. 선영은 목에 걸고 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풀어서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도 되돌려 드릴게요. 저에게는 족쇄였거든요. 박도현이 당황하며 일어섰어요. 선영 씨,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저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그때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과 박도현 모두 놀라며 거실 쪽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군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 집에 가요. 준호가 선영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아들이 자신을 용서해 주었다는 걸 느꼈어요. 잠깐만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박도현이 개입하려 했지만 준호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어머니와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을 것 같은데요. 20살 청년의 당당한 모습에 박도현은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만해야죠. 준호의 말에 선영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선영 씨, 정말 이렇게 끝낼 건가요? 박도현이 마지막으로 붙잡으려 했지만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끝입니다. 저는 이제 제 아들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겠어요. 선영은 준호의 손을 잡고 저택을 나섰습니다. 박도현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후회하게 될 거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서 다시 이런 기회를 얻겠어요. 박도현의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선영과 준호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저택의 화려한 철문을 나서는 순간 선영은 마치 감옥에서 벗어난 것 같은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선영은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소한 자신의 존엄성은 되찾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모자는 손을 잡고 저택을 뒤로 한 채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도현의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선영은 마침내 자신다운 선택을 한 거였어요. 박도현의 저택을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영과 준호는 이전보다 훨씬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어요. 박도현에게서 받았던 돈의 일부를 정리하고 나니 생활비가 많이 부족해졌지만 선영의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엄마, 오늘 면접 어땠어요? 준호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물었어요. 선영은 하루 종일 여러 곳에 면접을 다녀온 후였습니다. 그럭저럭이었어. 결과는 좀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사실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휴학하고 일을 더 많이 할게요. 그럼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공부가 우선이야. 선영은 아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의 미래까지 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죠. 제 등록금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선영은 그런 아들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약속할게.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야. 너는 그냥 공부에만 집중하면 돼. 그날 저녁 모자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과 김치로 간단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 박도현의 저택에서 먹던 고급 요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했지만 이상하게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엄마, 이게 진짜 우리 집 같아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영도 따라서 웃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작고 초라하지만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자신들의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주제였어요. 선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내 학비 때문이었어. 그리고 엄마도 너무 절망적이었나 봐.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했지. 엄마. 하지만 알게 됐어. 돈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다는 걸.
특히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말이야. 선영은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엄마는 계속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거야. 고마워, 아들아.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준호의 이해하는 마음에 선영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준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선영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작은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할 기회가 생긴 거였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으로 이전에 비하면 적었지만 정당한 노동의 대가였어요. 축하해요, 엄마.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선영을 축하해줬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첫 출근 날, 선영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작은 카페였지만 사장님도 직원들도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여기서 편안하게 일하세요. 사장님의 인사말에 선영은 감동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인간적인 대우였거든요. 카페 일은 생각보다 보람찼습니다.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즐거웠어요. 박도현과의 관계에서 잃었던 자신감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선영은 처음으로 자신이 번 돈으로 준호와 함께 외식을 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은 아니었지만 동네 작은 고깃집에서 먹는 삼겹살이 그 어떤 요리보다 맛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엄마도 그런 것 같아.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 선영은 정말 그랬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했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 선영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가장 부자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선영은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봤습니다. 박도현과의 그 어둡고 치욕스러운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깨달음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에 흔들린 시간이 부끄럽지만 그 시간을 통해 진짜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다시 나답게 살아간다. 선영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준호도 곁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어요. 모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적었지만 선영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깨달은 지금 선영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아들과 함께 나누는 소박한 일상이야말로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었거든요. 선영은 이제야 진짜 자신다운 삶을 되찾았다는 확신과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경제적 절망 속에서 돈의 유혹에 굴복했지만 아들 준호와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닌 가족의 사랑과 자존감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박도연은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진정한 인간관계는 얻지 못했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닌 존엄성과 사랑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